제가 이제 올해의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기술적 결함이 네. 마치 투표 부정과 네. 바로 이어졌다? 연결된다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개수기나 분류기도 해킹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카운팅하는 사람들도 다 매수하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참관인들도 다 매수를 해야 그런 부정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원래 이제 이분을 모시게 됐던 거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또 저희 교수님께서는 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고려대 디지털 정보처 처장님이시기도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는 학부를 또 이끌고 계신 학부장님이시기도 하셔서 좀 상당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교수님? 전화 안 받기 때문에 안 바쁩니다. 아예 연락을 안 받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전화기가 불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게 제가 과거에 네. 아니 과거 아니죠. 올해의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아, 보안자문위원회.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네. 그 시스템들을 쭉 점검할 때 이제 자문위원분들하고 제가 같이 그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벌어진 상황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전화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위원장까지 맡으셨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었던 걸 가지고 특별히 말이 많고 의혹이 이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특히 어떤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전자 선거 시스템의 뭐 부정 투개표 논란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발생하는 있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의견이 있다는 걸 뭐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데 의혹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점검 결과에 의하면 뭐 비밀번호를 너무 단순한 걸 썼기 때문에 선거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뭐 투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었다. 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얘기가 딱 나오고 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바로 이거는 기계상에 생긴 기술적 결함이고 사실은 투표를 할 때는 여러 인적 수단들이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매수시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계적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사람들이 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부정선거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국가정보원의 해당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네. 3차장실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선관위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술적 결함이 네. 마치 투표 부정과 네. 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점검을 한 다음에 여러 개선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문위원단은 개선 조치한 내용도 점검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투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전자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투표 용지를 일단 분류할 때 네. 전자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분류기가 들어가서 후보자별로 쭉 용지를 분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개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딱 집어넣으면 몇 장 이렇게 세주는 거 있죠. 그래서 분류된 용지를 개수기에 집어넣으면 뭐 몇 장, 몇 장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자 분류기와 전자 개수기는 보조 수단이고요. 사람이 분류하고 사람이 셉니다. 그래서 개수기나 분류기도 해킹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카운팅하는 사람들도 다 매수하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참관인들도 다 매수를 해야 그런 부정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려면 사실상은 그 말씀하신 전자투표 시스템에 있는 기계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또 어떤 부정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작동해주는 인력까지도 다 매수가 돼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가 이 기술적 결함을 부정투표와 바로 연결시키는 건 곤란하다. 모든 사람들을 매수해야지만 가능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그런 개연성도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미국 시스템하고 우리는 전자투표 시스템 많이 다른가요? 투개표 시스템? 미국은 주별로 사용하는 전자투표 기계가 다 다릅니다. 주별로 다 달라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정말 안전한 어떤 투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간 결과들을 데프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계엄군의 진입이 이뤄져서 사진을 찍어가고 했던 거는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거나 어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과정 뭐 그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투표 부정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엄군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표 시스템 사진을 찍는 것 같고 많이 논란이 생기는 그쵸. 것 같은데 일단 그것만 본다라면 일단 투표 관리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외부로 반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외부로 반출하려면 반출한 다음에 다시 선을 제대로 다 꽂아서 똑같이 구동할 수 있게끔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연결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 배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교수님의 생각 일부로 네네. 일단 해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또 궁금증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또 원래 한번 꼭 여쭤봐야 되는 그야말로 재난안전 119에 또 어울리는 주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우선 여쭤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페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 문제도 심각한데 교수님께서 정말 딥페이크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일 쉬운 영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딥 페이크, 그러니까 딥은 딥 러닝. 우리가 네, AI 할 때 딥 나오는 러닝. 딥 러닝의 딥이고요. 네. 페이크는 이제 가짜 영상, 가짜 이미지. 그래서 페이크. 그래서 합성어가 딥 페이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네. 보다 쉽게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 이걸 딥 페이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떤 이미지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딥페이크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찰청이 특별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보면은 지난 11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무려 1,094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건가 적은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감소세라고 그렇게 또 읽혀졌거든요. 이건 왜? 이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찰이 우리 집중 단속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게 8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음주 단속, 집중 단속합니다. 그럼 그때 좀 수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지금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8월을 기점으로 지금 확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사실은 그런 대규모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8월이었어요? 기점이 8월이었던 그때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무슨 능욕방 뭐 이래서 유명 대학의 졸업생들이 네. 어떤 동기들의 어떤 사진을 좀 이렇게 디페이크 합성해가지고.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한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막 사진 같은 거를 SNS에 올릴 때도 조심해라. 왜냐면은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합성물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꼭 유명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까지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 건가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동영상 편집 도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네. 이 도구를 사용하기가 편리해진 겁니다. 누구나 쓸 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쉽게. 이제 음란물을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김 교수님 전문가 지위를 활용해서 교수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거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유포한다.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졌죠. 그러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그게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또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업체들이 발표하는 그 탐지율 뭐 이런 것과 네. 실제 환경에서의 탐지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중요해지는 건 결국은 기술은 이용하기 쉬우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윤리적으로 이용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보면은 어린 학생들조차도 이게 뭐 범죄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제 성착취물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거를 했을 때 실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저학년한테 물어보면 재미 삼아서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구들 뭐 연예인들 사진만 있을 것 같으나 가족 사진을 합성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네. 그때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학생들 얼굴이 비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미지를 떠서 재미나게 막 장난질하고 돌려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윤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지털 윤리 교육. 그렇죠. 이때 이걸 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굉장한 중대 범죄고 범죄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학교 같은 데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집에서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부모님은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학년이 자꾸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에 그렇죠.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윤리 교육은 어렸을 때 가급적 나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뭐 입에 올리기도 그런 뭐 능욕방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은 뭐 N번방 사건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불법적인 영상이나 합성물들은 텔레그램 통해서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영상을 돌려보는데 텔레그램이 이제 익명성을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어떤 텔레그램이나 이런 외국계 보안 메신저는 운영 회사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조 수사에 이르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립니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 그렇죠. 사이에. 그래서 범죄자들 입장에서. 외국 정부는 이런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를 워런트 프루프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워런트 프루프란 얘기는 네.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죠. 실제로 발각될 일이 없다. 그런 회사들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지금 당장 경찰이 영장을 갖고 와도 당신의 정보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약간 처벌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떤 회사들부터 윤리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인가,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걸 논의합니다. 거의 뭐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이 논의는 계속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논의가 네.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실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번 제대로 해볼 기회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죠. 예전에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의 메신저가 네. 뭐 수사 협조에 응했다라고 그러면서 단체로 뭐 텔레그램 망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N번방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는 또 거꾸로 저런 무책임한 텔레그램에서 나와서 우리는 다시 뭐 국산 메신저를 써야 됩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 코로나 때 영장 없이도 바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식별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을 막 추적해 나갔잖아요. 아, 그렇죠. 이때도 공공의 안전이 먼저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먼저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리지 못했죠.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플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보안 시스템 강해가지고 사실 막 뭐 풀어야 되는데 그 패스코드가 안 풀려가지고 그때도 개인이 먼저냐 뭐 공익의 안전이 먼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왠지 외국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텔레그램 특히나 우리나라만 쓰는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업체는 사실은 대중을 쫓아갑니다. 아, 거긴 기업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애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태가 있고 나서 네. 그 당시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감청 시스템을 폭로했습니다. 그때 애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거는 정부가 영장을 갖고 와서 우리는 거기 협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그때 시민단체들이 그럼 우리는 불매운동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애플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그렇게 한 지킵니다. 건 이런 아니고. 스탠스는 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겠다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거기까지 강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많은 거지. 네.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모든 보안 메신저는 다 문제야.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 정부도 보안 메신저를 법적으로 억압하지는 않고요. 아동 성범죄랑 연루됐을 때는 무슨 타협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강하게 어떤 벌금 같은 과징금 같은 걸 물리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보안 메신저도 1차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협조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들이 미국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밑에 나와 있는 미국 정부 보안성 강화 메신저 법 집행 무력화하는 도구로 인식. 요거는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모든 대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네. 비밀번호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비밀번호는 뭡니다라고 실토하기 전까지는 네. 기업이 협조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보안 메신저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 내부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데이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번 틀리면 자동으로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완전 소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 기술을 활용해도 네. 그걸 돌릴 복구가. 수가 없고요. 이런 기능들을 갖고 내장한 그런 보안 메신저들을 이제 보안성 강화 메신저, 네. 워런트 프루프 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런트 프루프가 보안성 강화 메신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도 어쨌든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같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청구를 1366이라는 번호로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이걸 디성센터라고 부른대요. 역할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제일 좀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요새 정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N번방 사건이 딱 있었을 때 네. 제가 그 자문위원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때 이제 추적단 불꽃이 많은 공헌을 했죠. 맞아요. 그때 추적단 불꽃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정 수사를 허용해달라. 우리나라는 함정 수사.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적단 불꽃이 경찰을 대신해서 그 방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경찰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함정 수사를 우리 경찰도 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가 경찰이 승진을 할 때 네. 건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몇 내용- 건을 해결했느냐. 그럼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그렇죠. 그럼 당연히 쉬운 걸 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범죄는 수사하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디지털 속성 자체가 지우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그 수사를 안 하려고 들거든요. 실제로 추적단 불꽃이 몇몇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죠. 그래서 아마 용인인가 어디 경찰서가 그럼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전모를 밝혀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이런 수사관들은 인센티브 체계도 좀 달리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준 것 같아요. 일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확대돼서 미국의 어떤 수사관들과 같은 수준의 어떤 뭐 법적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도 기술 발전이고 왜 기술은 발전해야죠. 근데 또 범죄 이거 이제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그런 범죄는 또 예방하고 이거를 같이 좀 쫓아가려면은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뭐 디지털 성범죄만 국한할 게 아니라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AI 안전 신뢰성이란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AI 안전 신뢰성이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AI 관련한 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AI 안전 연구소 이런 걸 통해서 네. 실제로 안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AI 기술은 출시가 못 되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AI 기본법 만들었고요. AI 안전연구소도 AI 기본법에 맞춰서 지금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스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도 범 정부 부처들이 어떤 대국민 담화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시급하다고 인지되는 거에 한해서는 먼저 좀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물론 정부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이런 쉬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시청자 일반 국민 딥페이크가 뭔지도 잘 몰랐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피해를 보거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당장. 일단은 제발 너무 많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 뭐 SNS 막 하잖아요. 틱톡. 뭐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아예 올려버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그런 돼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 성범죄뿐만이 아니고요.
홍콩에서는 사람의 영상을 위조해서 어디로 돈을 보내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자급자급 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1366이라고 하는 네. 디지털 성범죄 기성. 번호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거 왜 1366인지 그쵸? 네. 좀 더 외우기 쉬웠으면은 1366. 이게 뭐. 다른 번호들은 또 다 이미 선점이 네. 돼 있어서 네. 1366.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좀 사고가 터지면 남의 일이라 하더라도 네. 바로바로 이렇게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본인 당사자는 이런 일이 닥치면 본인이 신고를 못합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거 했다가 괜히 사건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좀 용기를 내셔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그래도 좀 손쓰기가 용이합니다. 디지털 파일,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일단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범죄를 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기민하게 대응할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여서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그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지만 또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